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보상 내용들인데요. 문제가 워낙 좀 상세하게 출제되고 하니까 좀 조문들하고 또 판례들을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거 이야기는 말씀은 이미 드렸는데 내용들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701페이지 보면 조문이 나오는데요. 66조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로가 난단 말이야. 도로가 나서 이 땅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이 총 한 400평 되는 땅인데 이게 200평, 이게 200평인데 200평이 잘려 들어가요. 근데 원래 이제 평당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원래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게 이제 도로가 건설되니까 땅값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랐어요. 그럼 사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4억짜리 땅인데 20억, 나머지 땅만 해도 2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먹었으니까 그 이익만큼 빼고 이거를 계산해주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보상해주고 이익은 상계하지 말라. 그게 바로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인데요. 상계를 금지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66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명문의 규정이죠. 중요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손실 보상할 때 페이지가 다른 경우에는요. 손실 보상의 기준 2번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이 정한 보상 기준 괄호 2번 다음에 소문이 나오는데 66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요. 75조 밑에 나오거든요. 73조에 이제 잔여지에 대한 손실과 공사위 보상, 잔여지 등에 대한 매수 청구권 나오죠. 잔여지 매수 청구권인데요. 잔여지 수용 청구권 나오는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잔지 이러한 수용 청구권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환매권하고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서 나타나는 기간은 그거는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판례가 있죠.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75조에 보면은 건축물 등의 물건에 대한 보상인데 나오죠. 나오는데 당해 물건의 가격은 시가로 보상해야 된다 나오죠. 건축물, 인목이라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임시로 식재된 나무 말고요. 뿌리를 임시로 식재된 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시장에 나무를 팔기 위해서 나무가 죽을까봐 임시로 이렇게 심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식재 말고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인데 어로 보상이 된다는데 내용들 봐주시고요. 이 항에 보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보상한다. 이말 나오죠. 이건 별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76조 권리에 대한 보상인데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한다. 뭔 소리냐면 우리가 논에 물 대기 위해 가지고 수리시설을 하거든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리시설 할 때 일정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정한 권리를 취득해 놨는데
그 댐이 들어서게 되면은 다 그게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보상해 준다 이 말이에요. 77조에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 손실 보상을 일명 간접 손실 보상 또는 일실 손실 보상이라고 하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세 이전 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됐고요. 78조 되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그거 더하기 전에 판례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중간에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즉 폐지로 인한 보상인지 아니면 휴업으로 인한 보상인지는 당의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 지역 안에 다른 장소 이전 인접이라는 것은 바로 경계가 붙어 있어야 돼요. 경계가 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경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데요. 자, 이것도 이 판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래서 같은 장소라든지 또는요 인접해 있는 이러한 시, 이러한 군구에 이러한 이전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휴업 보상입니다. 이러한 휴업의 휴업 보상이고, 없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러한 폐업 보상으로 본다. 이것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좀 개통 있게 제가 수업할 때 개통 있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개통 있게 얘기된 게 아니에요. 78조 조문 중요합니다. 사업의 시행자는 공유의 사업 시행 등으로 시행을 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위하여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이주정착금은 받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저희가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겠다 할 때는 이주정착금 돈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 그러면은 이주대책 단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됐고요. 오른쪽에 들어와서 중요한 내용이죠. 3번에 703페이지에 현행법상의 보상의 주요 원칙인데 1번 정당한 보상, 개발이익 배제 나오죠. 개발이익 배제하고 아까 전에 개발이익 상계금지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개발이익 배제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보상의 3대 원칙인데 정당한 보상, 개발이익 배제, 생활보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아까하고 좀 다른 의미인데, 그거는 이러한 보상금을 결정할 때, 보상금 결정 시에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땅이 있겠죠. 그러면 특정한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공익사업이 시행돼요.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땅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행으로 얻는 개발돼서 사업의 시행 때문에 얻는 이익 때문에 원래 땅값에서 땅값이 10만 하다가 갑자기 땅값이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때 올랐는 90만 원은 배제하고 보상금을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인데요. 중요한 판례가 또 있죠. 아주 중요한 판례.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던 판례가 있는데 단골로 출제되는 판례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이제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시행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바로 당해 사업이죠. 그래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값이 증가하겠죠. 이런 당해 사업에 의해서 땅값이 증가하는데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그래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요, 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있는데, 그러한 개발 이익은, 이거는요, 배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먼저 계산을 안 넣어야 되죠. 그런데, 자, 이 대구 주변에 달서에 있는, 공단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만약에 어떤, 이제,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도로가 이렇게 멀리 진행하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 도로가 있는데, 땅들이 이렇게 쭉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A 땅이 있고, 이런 B 땅이 있는데, 원래 농지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 농지니까 뭐, 경운기 길이나 있고 아무것도 없었는 그런 건데, 이 A라는 땅이 있잖아요. 개발됩니다. 개발되다 보니까 A라는 땅만 개발됩니까? 새로 도로가 막 마련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주거지역이 풀려가지고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B 땅은요, 이 당시에 B 땅은 A 땅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값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당의 사업이 아니죠. 이 B는요, 자기 사업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니고 땅값이 올랐는데 어느 날 B 지역도 이번에 뭡니까? 다시 이제 공익 사업으로 개발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의 사업이 아닌 다른 인근 사업이죠. 그래서 다른 사업의 시행, 다른 사업으로 인한 올라간 것들 다시는 A 사업 때문에 B 땅값이 올라갔을 때는 그 B 땅값이 올라간 거는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사업으로 생긴 개발 이익은 배제하지 않는다. 즉, 이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려한다는 말이죠. 배제한다는 말은 고려를 이거는 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상의 원칙 나오고요. 완전보상에 대한 예외 나오고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일실 도표 안에 일실손실보상과 간접손실보상이 있는데 일실손실보상과 간접손실보상 그리고 사업손실에 대한 구분이 학자들마다 분명하지 않아 개념상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간접손실과 사업손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사업손실보상, 뭐 농업, 이런 보상은 대규모의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완성 후에 시설이 간접적으로 사업지 범위 밖에 위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전해가는 손실로 본다 나오는데요. 현행 우리나라 이제 공익사업부에 보면 실제로 사업손실로 보는 것들 어떤 거냐? 내용 봅시다. 우리나라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손실보상에 해당되는 것, 잔여지 보상, 잔여지상의 시설 공사비 보상, 농경지에 대한 간접보상, 건물 등에 대한 간접보상, 소수잔존자 보상, 영업의 간접보상,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보상, 농업의 피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일실손실보상으로 보는 거, 네모 안에 사업의 폐지, 휴업, 축소에 따른 보상, 농업의 폐지 이전에 따른 보상, 근로자에 대한 휴직 및 실직 보상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무허가 건물도 보상합니다. 무허가 영업은 보상 안 됩니다. 무허가 영업권은 보상이 안 됩니다. 무허가 영업권은 보상이 안 되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근데,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인데, 그래서 잘 알다시피 기억납니까? 이거는요, 무허가 건축물은, 한번 보죠. 이런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에 대한 보상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영업권을 보상해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냐 할 때 가능한데요.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우리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요, 그 대장에 대한 등재 내용에 대한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처분성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은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죠. 이게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대한 등재 또는 말소 이런 것들은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 가지느냐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걸 가지느냐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얘기해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판례에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처분성이 또는 법률상이익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 자체는 그 자체는
처분성 이제 그 자체는 권리의 이전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외로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손실보상 때문에 이런 것이 인정된다. 그래서 손실보상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얘기가 되어진다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거용 건축물인데 특례법 보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이게 상업 안 되고 평가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보상액은 300만 원 미만인데 다만 무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오는데 지여지 나오고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상 나오는데 708페이지에 판례가 쭉 나오는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좀 지루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판례를 하나하나 좀 읽어보면 좀 되게 지루합니다. 리듬도 없고 막 흐름도 없고 막 같이 이제 또 주로 보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아니고 주로 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잠도 오고 자세가 이게 딱 잠 오는 자세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안 읽어보기도 좀 그렇고요. 읽어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실래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읽어보시자면 잘 안 읽어요. 대체로.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일단은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시고 제가 오늘 커피 얻어 마셨으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요청하면 제가 후식을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고 몰래 영훈이가 몰래 와서 혼자서 먹는 떡도 사줄 수 있고 빵도 사줄 수 있어요. 이 판례는 다 중요했어요.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판례인데 판례 특강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주대책. 물론 이거는 공익사업법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큰 변화 없이 공익사업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례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비용 부담하고요. 이 자체가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점하고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것도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노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필기해드렸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이주대책 나오죠. 이주대책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는 건데요. 벌써 책에서 뭐냐면 생활의 근거지상실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의 이러한 근거지를 회복하는 거죠.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정신이 뭐냐면 이주자들이죠. 그래서 이주자들의 이러한 생활의 근거지 회복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적극적이고 또는요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주대책에서 이제 비용 부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합니다. 그거는 잘 알다시피 이러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죠. 이러한 생활 기반 시설은 누가 부담하냐? 그거는 기업자, 즉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러한 토지, 주택입니다. 대지죠. 대지와 그 다음에 이러한 건물, 이러한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예를 들면 기본적인 비용이죠. 즉 이러한 실비, 기본적인 비용, 즉 이윤을 남기지 않는 이러한 실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느냐? 실비는요, 요거는 이주자가 부담한다. 부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문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최근 2년 사이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자,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험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 권리니까 수분양권이죠.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하여야지만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이 자체가 한 개의 꼭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이러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러한 택지, 이러한 분양권이나 또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이런데 이걸 이제 합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수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분양권인데 이러한 수분양권이 하나의 권리죠. 이러한 권리로서 이 권리는 잘 알다시피 구체적인 권리죠.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건 어디까지나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처음에 공특법이죠. 공특법 규정에 의해서 이주대책에 대한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이 있잖아요. 법이 사업시행자, 이러한 사업시행자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이주대책이죠. 이러한 이주대책에 대한 이러한 수립, 이러한 실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부과하는 것만이죠. 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구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많이 봤죠? 공권할 때 강행 규범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 실시 의무가 부과됐다. 이런 반서적 이게 불가하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제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이주자가 이러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시행자죠. 이러한 사업시행자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확인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이주 대상자가 이제 예를 들면 택지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자로서 확인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 확인 결정이라고 할 때 확인 결정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이게 마치 기속행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반전 있죠. 3번의 기억. 위와 같은 사업 시행자가 행하게 되는 확인 결정은 곧 구체적인 이주 대책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인 것이지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확인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거부 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 처분 또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확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대목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그럼 이러한 사업시행자인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확인 결정할 때 이 확인 결정의 성질이 뭐냐 이거야. 이거는요 잘 알겠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처분이란 겁니다. 처분이고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 또 공부를 좀 오래 하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행위란 말은 그냥 사실행위로만 했으니까 권력적인 사실행위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분이란 말 안에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에 해당되고 아무 말 따른 거 사실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말은 자 봐봐요. 이 확인 결정인데 이러한 확인 결정을 만약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이러한 거부하거나 거부하는 확인 결정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나 또는요 이러한 제외하는 처분 너는 빠져 해가지고 이러한 제외하는 처분 나오죠. 이러한 제외하는 처분이 있다. 예서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정하는 즉 항고소송으로서 다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에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고 이와는 독립하여 법률에 의해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아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공공사무를 행하는 게 바로 뭐냐? 공법인이죠. LH공사 또는 SH공사 같은 이런 공법인입니다. 한마디로 공공단체죠. 그래서 공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에 대한 처분은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처분이 되므로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라면 사업시행자인 당의 공법인을 상대로 취소송, 즉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이주대책에 대한 처분이죠. 이러한 이주대책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에 대한 처분은 이랬을 때는요 이거는요 당연히 이제 항고 소송에 의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피고를 누구로 하냐? 이러한 피고란 것은 피고는 바로 공법인이라는 공법인을 상대로 즉 공공단체를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번에 이러한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된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 판례에서는요 이 수분양권을 공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권으로 봤다. 판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실보상은 대체로 사건으로 본다는 과거의 전통적 견해는 이제는 많이 좀 후퇴한 셈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를 할 것이고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 결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 의무 주체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소송으로서
이주 대책 대상의 수 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공급 대상인 택지나 아파트 등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수 분양권의 소구를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법상 걸리기 때문에 확인지를 밟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민사나 공법상 당사소송, 주로 이제 이행소송이거든요. 이행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의 판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잔해 수용 정보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는 말은 권리자가 요건을 갖추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그러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어떤 그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다, 이런 뜻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판례가 나오죠. 6번의 마지막 판례, 즉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앞에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어 있고요. 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나오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정도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은 잘 알다시피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것까지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자체는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은 한번 꼭 봐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손실을 보상하는데 보상을 해준다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느냐 하는 것이 유형과 방법인데, 중요한 건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구분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의 경우는 그 예외 범위가 어디까지 가며 또 디테일하게 출제되는 부분에서는 그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먼저 유형부터 보면요, 손실 보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뭐냐, 현금입니다. 돈으로 줍니다. 현금 보상입니다. 또는 금전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보상합니다. 그래서 금전 보상이 원칙입니다. 뭐 캐시 이즈 킹 이런 거죠. 캐시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뭐 현금이 제일 좋다. 그거는 인플레가 없을 때 한 얘기지. 인플레 많아지면 끝이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인플레가 없이 안정적으로 돼갖고 또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인플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모르죠.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땅을 가져간 대신에 보상하는데 그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것도 답으로 출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초점이었다, 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2개를 드는 분도 계시고 3개를 드는 분도 계시는데, 2개를 드는 분들이 3개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관심 없어 하는데, 실제로 예외적으로 뭐냐면 채권 보상이 있어요. 근데 토지를 수용했어요. 토지를 수용했는데 뭐냐? 토지로 줘요. 농지를 수용한 다음에 개발된 택지를 분양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현물료예요. 토지나 아파트 또는 건물로 보상해 준 것을 현물 보상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어느 사람도 있는데 매수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보상이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현금 보상은 뭐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이제 채권 보상인데, 이 채권 보상에 대해서는 첫째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야기가 첫째로 채권 보상이 가능하냐? 가능한데, 위헌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헌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그건 뭐냐면, 채권량의 가치는 현금보다 못하거든요. 5억짜리 채권하고, 그 다음에 5억짜리 현금하고 할 때, 5억짜리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채권, 그래서 우리가 국채를 매입한다. 국채에 왜 매입합니까? 만약에 5년 후에 100만원 주는 그런 국채 있을 때 지금 사고 팔 때는 한 70만원 또는 80만원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이자보다 더 낫겠다 싶으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안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채권 그에 대한 원리인데, 현금보다 적으니까 위헌이 문제가 있는데, 위헌성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합헌으로 봅니다. 그럼 왜 합헌으로 보냐? 다수 같은 경우는 보통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것 같은데, 합헌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즉 합헌에 대한 근거 또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만약에 이런 채권을 그냥 만약에 1억짜리 채권을 그냥 채권으로만 주면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있잖아. 위헌의 소지가 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헌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로 뭐냐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토지나 또는 모든 보상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부재자, 다시 말하면 땅을 사놓고 나서 또 땅에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뭐냐? 채권 보상 괜찮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도 뭐니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 예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범위를 만약에 무한정 넓혔다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건데, 자,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한 채권 보상은요, 잘 알겠지만 이러한 최근에 와서 채권 보상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 보상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위헌성 시비 때문에 저 부분이 있잖아요. 좀 뭐라고 할까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힘을 얻은 거죠. 힘을 받았어요. 힘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땅값은요, 국가가 땅값을 올리주라고 예를 써요.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이 잘 알겠지만은 택지 같은 거 개발할 때 한 번에 확 해버리면 땅값이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근데 쬐끔쬐끔 하거든요. 땅값만 떨어지지 말라고. 주로 우리나라 고위 정책자들이 주로 또 돈 버는 수단이 그거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봐봐요. 서울에 강남을 개발합니다. 그럼 강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느냐? 강남 밑에 수서 1원으로 가거든요. 수서 1원에 땅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또 수서 1원 개발합니다. 그럼 또 다 거주에 내려가냐? 성남 내려갑니다. 그럼 성남 또 개발하면 분당 개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분당 개발하면 갑자기 있잖아요. 저쪽에 제주도 가거나 또는 경북 청도로 가거나 이렇게 안 간다고요. 바로 또 옆동네로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뭐냐? 용인, 수지로 가는 거야. 또 용인시 또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마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개발에 대한 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마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 다음으로 또 괜찮은 게 또 뭐였냐면 미국 문제 따라다니는 거였어. 그게 뭐 전부 다 평택 문제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도 보니까 미국 문제 들어서가지고 쫓아냈더니 또 평택 오니까 또 오더라. 사실은 땅값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야.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좀 조용히 빨리 지나가는데, 최근에 강화된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러한 현금 보상이 생기니까, 이러한 현금 보상으로 주변 집가가 앙등하더라 이거죠. 그게 사실은 뭐냐면, 보상금이 마련하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보상금 한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 풀리면 사람들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주식 사거나 안 하거든요. 전부 다 땅 사는 거야. 왜? 땅 사가지고 돈 벌었었기 때문에 땅으로 재입한 놈들은 땅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 돈을 좀 묶어야 되겠다. 현금, 유동성을 좀 묶어놔야 되겠다. 가지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채권 보상과 현물 보상이 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경대라서 여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이러한 채권 보상이나 또는 이러한 현물 보상을 해가지고 이 돈이 있잖아요. 외부로 흘러들어가지고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화된 이러한 채권 보상에서 강제적 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로 채권 보상의 경우는 이제 보통 원칙적으로 임의적 보상, 본인이 채권 돌라 그러면 해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의무적, 강제적 채권 보상이 있거든요. 이런 강제적 채권 보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임의적 채권 보상 볼까요?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인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랑 본문은 뭐라고? 현금 보상인데 현금 보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온 거예요.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임의적이란 말은 이러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죠. 얘는요 강제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오는 거예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오고요. 하여야 한다 나오죠. 1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나옵니다. 본인이 원했다. 뭐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 그게 안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그 경우로서 초과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첫째로 임의적 보상의 경우는 첫째로 만약에 이런 토지 소유자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원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인데 이러한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이러한 초과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냐면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요거 나오고요. 강제적인데 되게 중요하죠. 강제. 이런 아까 전에 위헌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운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은 비슷해요. 물론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은 뒤에 있는 말은 비슷한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나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공공기업 및 공공단체는 6항에도 불구하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해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외에도 부재 부동산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들은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있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냐? 토지 투기가 오래된 지역인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아무 사업이나 안 되고 1호의 택지 개발 사업, 2호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거는 그건 시험에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택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런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있죠.
이런 사업의 경우는 이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니까 공익성이 강할수록 위원회 소지는 적어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물보상 들어갑니다. 현물보상은 물건으로 주는 거죠. 채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주는 겁니다. 물건의 경우는 뭐 토지나 건물, 아파트 이게 전부 다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서 왜 토지를 주느냐? 토지 수용할 때는 논 1000평을 수용해가지고 줄 때는 대지 500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바꿔주겠죠. 채권 보상 가지고 이번에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제적 보상인데 강제적 보상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업 하나는 택지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하고 토지 투기가 우려된 지역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물보상의 대상 들어가죠. 현물보상의 대상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법문에 따른 현금 또는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가구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나와 되죠. 첫째로 토지로 보상받을 준자가 첫째 누구냐면 건축법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하는 때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에 우선순위 및 대상자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무슨 소리냐면 첫째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뜻이냐면 이 대지가 있습니다. 집을 질 땅인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저쪽에 집을 질 때 있잖아요.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경계선부터 일정한 몇 미터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빼면요. 만약에 땅이 한 15평밖에 안 된다. 그럼 15평 땅에다가 10평짜리 집을 질 수 있나?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저쪽에 빼면요. 집을 못 지어요. 그럼 이런 그 작은 땅들이 못 짓는 땅들이 남게 되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과거에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토지가 과소 면적이 돼 가지고 건축 제한 면적 이하로 갖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지금 와서 토지를 새로 만들 때는 일정한 면적 이하로 분필 자르는 것은 칼질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땅이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을 한 필지, 한 개에 단위 한 필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10개로 쪼개가지고 10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10개로 분필할 수도 있는데 그걸 분필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최소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면적의 이상의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양도하는데 부재 부동산 소유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받을 자에게 우선해서 토지를 보상한다. 왜냐하면 현물 보상이 대체로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땅을 분양받아 가지고 이때까지는 돈이 좀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2호 보상한 토지의 가격에 대한 기준 금액인데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공고가 나오죠. 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현물 보상 가능한데 현물 보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나왔지만은 현물 보상의 핵심 되는 것은 그거 뭐냐면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어야 된다. 왜냐면은 투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상 면적 됐고요. 전매를 제한하는 거 제가 사가지고 넘기는 걸 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전매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번인데요.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제가 권리를 땄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제 정부로부터 이번 단지에 몇 단지 몇 지구는 이제 땅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권리는 보상계획의 체결 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전매, 매매, 정려,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상속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몰수 못합니다. 이 경우 현금 보상에 대한 이자율은 이거는 괘씸하니까 이자율의 2분의 1, 이자는 반만 준다. 안 주진 않는데 이자는 반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전매가 왜 문제되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자 이번에 뭐 만약에 수서지구에 새로운 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땅이 이제 꽤 오를 거란 말이야. 며칠 전에 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새로 개발한 토지 그거 팔아가지고 8천억 챙겼잖아요. 예, 그렇듯이 땅이 오를 거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이거 살 권리잖아. 아직 땅이 토지가 안 됐으니까 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니 살래 가지고 사면은 중간에 이전되잖아. 이전돼도 자 만약에 예를 들면 A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제 딱지를 B한테 줬어요. C한테 줬어요. D한테 줬어요. E한테 주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죠? 올랐는데 그럼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하고 다 양도했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등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중간에 이마다 다 중간생략 등기야. 그럼 이마다 다 돈을 다 빼먹겠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정려세, 취득세 같은 국가가 챙겨야 될 수입들이 다 빼먹으니까 용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수보상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매수보상은 사주겠다 이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전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국가가 그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또는 보상이나 입법을 하지 않는 거 그거는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 제한 구역 당시에도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렇게 결정 내리니까 국회가 뭘 만들었죠. 그러면 그 땅 팔아라 해가지고 매수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보상인데 금전보상의 변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주겠다. 사준다는 거냐 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돈을 주고 그 땅을 받겠다는 얘기니까 금전보상이나 비슷하다 나옵니다. 자 713페이지 보면 현금보상에 대한 63조 규정이 나오는데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다른 현금 또는 채권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밑에 5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관하여 현금 보상을 요청한 경우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이런 정도 있다는 걸 봐주십시오. 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상액의 지급시기 지급 방법인데요.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보상액의 지급시기 지급 방법인데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가 중요하죠. 원칙과 예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체로 뭐냐, 국민이 원하는 것 또는 국민에게 유리한 게 원칙이고 국민에게 불리한 것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법을 한다. 그래서 보상액 방법인데 원칙적인 보상 방법이겠죠. 원칙적인 보상에 대한 방법이 있고 예외적인 보상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인 보상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선불이 문제다. 선불이라든지 지불하니까 선급 다 됩니다. 먼저 돈을 주는 거죠. 원칙선인데 미리 돈을 주면 돼. 이런 사전 보상이 한다. 이런 사전 보상인데 이때 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러면요, 이건 사업 시행 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보상하고 이런 얘기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보상을 먼저 해라. 사전 보상인데 62조죠. 사업 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전액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인데 공사 착수죠. 이런 공사에 착수하기 전인데 이때 이제 선불이고 전부죠. 전부니까 일시불입니다. 그래서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했더죠. 다만 천재지변 또는 토지의 사용과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 내 승낙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예외적으로는 후불 또는 후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보상이 아니고 예외적으로는 이러한 사후 보상이 인정되어지는데, 그때 그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외는 아무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특별한 사정이 나오는데, 천재지변,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경우 승낙.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다. 또 그거 말고도 이런 시급을 요하는 이것들이죠.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 토지 소유자의 이러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 이들이죠. 자, 일시불의 원칙입니다. 일시불을 한 목에 다 줘야 됩니다. 전부를 줘야 되는데 분할불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분할불이 예외로 인정되어진다 나옵니다. 주의할 건 일시불은 원칙인데요. 일시불하고 일괄불은 원칙입니다. 예외적입니다. 일괄불. 일괄불은 뭐냐면 그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차가 다 끝나면 한 목에, 동네 사람에게 한 목에 줄게. 이거 안 되고요. 진행될 때마다 개별불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별불.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대한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개별적이라는 얘기는 뭘 개별적이냐면은 물건별, 예를 들면 논, 한마지기, 논이 있겠죠. 135-1번째 논, 또는 이런 것들 때 물건별이 아니고요. 물건별로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개인별, 사람별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용의 대상물에 대해서 수용할 때 일괄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런 내용 나오죠. 넘어갑니다. 716페이지 보면은 판례가 나오는데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라는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 재개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어떤 내용이네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나오는데, 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절차는 결과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하고 연관되는 부분이죠. 이거는요, 좀 쉬었다 계속하죠.